그 독서 파트가요. 그래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만한 수준이긴 해요. 단 하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약용하고 유영원 글을 읽을 때 동일한 단어인데 개념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갖고 만든 문제가 15번 문제예요. 그 문제 오답률 1등이에요. 네. 그거는 그래서 분명히 오류를 저지를 만한 수준이긴 해요. 걔는. 근데 여러분들 독서에서 글을 읽어나갈 때 그 정보를 파악하는 건 되게 고요한 머릿속 사고작용이란 느낌으로 평소에 임했다. 문맥을 보고 생각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이런 걸 꾸준히 했다면 크게 그래서 문제를 겪을 만한 수준은 전반적으로 아니다. 그리고 이 수준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독서에서 많이 틀렸다 그러면 사실 제일 끌어올리기 어려운 능력이 그래서 그 능력이거든요. 정보 파악하는 그 고요한 머릿속 흐름. 그걸 꾸준히 했다면 분명히 그 능력은 딸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선지를 보고 이 선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 능력만 보완하시면 돼요. 이건 뭐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줄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공부가 의미 없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설사 9월 평가원이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더라도. 독서 지문에서 제가 처음으로 할 거는 저울 지문입니다. 저울을 볼게요. 저울은 흔히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잰다. 그렇다면 초정밀 저울은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 물질의 질량, 이걸 봤을 때 반응은 기술의 목적이다. 대부분의 기술 지문은 기술의 목적이 초반에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찍고 가야 되죠. 이게 이 기술의 목적이다. 미세 물질의 질량을 재는 게 어떻게 될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앞전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럼 앞전 효과가 이 기술의 방법일 거다. 난 이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이 느낌으로 갖고 읽어나가는 게 맞다는 거지. 앞전 효과에는 재료의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재료의 전압이 발생하는 1차 앞전, 2차도 있겠죠. 그러면 기계적 변형으로 인해서 전압이 발생하는 얘가 1차 효과와 재료의 전압을 걸면 재료의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반대, 전압을 걸었을 때 재료의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게 2차 앞전 효과가 있다. 두 앞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앞전체, 앞전체는 그러면 1차와 2차가 모두 발생하는 거다. 하며 수정이 주로 쓰였다. 그럼 수정은 앞전체라는 거다. 야, 니네 이 뒤에 지문을 읽을 때 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간은 뭐냐면 만약에 뒤를 읽을 때 이 기술에서 전압을 가하면 수정에 진동이 발생하고 라는 구절을 본인이 봤어요. 그러면 이 차네 이래야 돼요. 그리고 그 진동이 기계적 변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끝까지 읽었는데도 이 기술에서 1차 앞전 효과가 활용이 안 됐어요. 그렇더라도 수정은 1차, 2차를 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의 정의에 의해서. 이런 거를 만약에 놓치고 헤맸다면 생각을 해둬야 되죠. 기술에서는 2차만 사용됐더라도 앞전체의 정의에 의하면 수정은 1차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앞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은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든다. 이후 원판의 양면에 정극을 만든 후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면 이 순간이죠. 얘를 봤을 때 2차야? 전압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렇게 보면 수정이 진동을 봤을 때 이 진동은
기계적 변형을 의미할 것 같은데 여기서 진동이 왜 기계적 변형이야? 이따위 생각은 하지 마세요. 네. 기계적 변형일 것 같은데 의심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하여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 것이 수정 진동자이다. 고유 주파수란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인데 같은 재료의 앞전체라도 앞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수정 진동자의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 이 순간 목적이다. 질량 재려는 게 목적이니까. 이 질량이 증가하면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수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그러면 명확히 해둬야 되죠. 그래서 주파수 감소는 이꼬르 질량 증가다. 이게 이 기술의 목적이니까 요거는 명확히 해둬야 되죠. 그 다음에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하므로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한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 결과값은 질량 민감도, 분자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 분자가 크면 질량 민감도는 커지고 분모가 작아질수록 결과값 민감도는 커진다. 그러면 이 구절의 의미는 작은 질량에도 주파수의 변화 정도가 크면 얘는 민감한 저울이란 소리구나. 당연히 그렇겠네. 나눈 값인데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다. 다음. 수정 진동자로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응용하면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여기서 보여야 되는 반응은 농도가 뭐지? 이 기술의 기본 기술인 질량 측정을 응용하면 농도 감지가 가능하다고? 농도가 뭐지? 질량하고는 다른 개념이겠지? 뭐지 저거? 수정 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하면 여기에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며 질량 변화가 생겨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감소한다. 달라붙으면 질량이 증가하고 주파수는 감소한다. 앞에 나왔던 내용이고 일정 시점이 되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더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는 건 달라붙는 기체의 질량이 어느 수준에서 멈춘다는 건데 왜 멈추지?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는 더 이상 궁금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어쨌든 일정 수준이 되면 더 이상 특정 기체는 달라붙지 않는다를 받아들여야 되죠. 그냥.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예를 봤을 텐데요. 농도는 질량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농도는 혼합기체임이 전제돼 있구나 이거. 그러니까 혼합기체 속에서 측정하려는 특정 기체가 몇 %나 차지하고 있느냐, 그게 농도 개념이구나. 그리고 뒤에서 농도 얘기가 나오면 혼합기체 속의 특정 기체를 자동으로 소환시켜야 돼요. 단순히 그 기체의 질량이 아니라 섞여 있는 기체에서 이 특정 기체가 몇 %냐.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는 바로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더 많은 질량인데. 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면 이 정보 혼합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기체가 달라붙어 일정량에서
멈춘다는 얘기네. 혹시 여기서 본인이 이 글을 읽다가 이 앞에서 일정량이란 글자를 보고 이거 고유값인가 보다. 달라붙을 수 있는 양이 고정돼 있나 보다. 혹시 이랬더라도 이 밑에 이 얘기를 보고서요.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 기체가 더 많이 붙었다는 거죠.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러면 이거 부셔야 돼요. 이건 고유값이 아니라 일정량은 농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질량이 달라붙어서 그 수준에서 일정량이 농도에 따라 유지된다는 거지 일정 값이 다 같다는 의미가 아니구나 이거. 이렇게 수정해야 돼요. 그 다음 볼게요.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수정 진동자에 붙어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의 척도를 반응시간이라 하는데 반응시간이 짧을수록 특정 기체의 농도를 더 빨리 잴 수 있다. 그럼 반응시간은 농도 자체와는 무관하다. 다만 농도를 얼마나 빨리 측정할 수 있느냐 이 개념일 뿐이지 반응시간이 농도를 보여주는 변수는 아니다. 그 다음 그런데 측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함께 붙으면 측정하려는 대상 기체의 정확한 농도 측정이 어렵다. 또한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그 기체의 농도를 알 수 없다. 왜지? 아니 대상 기체가 달라붙은 그 일정량을 통해서 농도 측정을 한다면서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농도를 알 수 없다는 게 뭔 소리야? 이 때문에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놓아야 한다. 예를 봤을 때 지금 이 의문점과 관련해서 예를 봤을 때 이 농도가 혼합 기체를 전제한 거지. 그러면 혼합 기체에서의 그 특정 기체의 농도에 따른 주파수 변화값이 미리 측정되어 있어야만 이 주파수 값이 나왔을 때 그 자료에 매칭시켜서 농도가 얼마구나를 알 수 있다고. 이거는 그 기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혼합 기체 속의 특정 기체의 농도를 따지는 거니까 기체의 주파수가 얼마일 때 그 혼합 기체에서 농도가 얼마인지 그 표는 미리 조사가 돼 있어야 된다는 의미구나 이거. 그 다음 그 후 대상 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혼합 기체에서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면 대상 기체의 농도를 알 수 있다. 얘랑 대조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비교해 봐서.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면 농도에 대한 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 결과값은 민감도다. 민감도가 크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 얘가 크면 그리고 분모인 농도가 작으면. 그럼 이거 어떤 의미냐? 작은 농도에도 주파수 변화 정도가 크면 민감하다는 얘기네. 이거 앞에 나온 얘기랑 똑같은 거네 결국. 다만 대상이 질량과 농도로 바뀌었을 뿐이지. 이렇게 하고 끝내요. 자, 이거 11번 문제를 볼게요. 11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알코올 감지기 A와 B를 이용하여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는 혼합기체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A와 B는 모두 진동자의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다. A와 B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파수가 감소하다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면 특정 기체의 질량이 달라붙다가 일정량에서 멈췄다는 거죠. 농도가 높을수록 더 주파수가 낮은 범위에서 유지됐겠죠. 1번 볼게요. A의 진동자에 있는 앞전차의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해 놓으면
혼합기체에서의 알코올의 농도를 알 수 있겠군. 왜 고유 주파수를 미리 측정해? 그래 나온 조건은 농도에 따른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혼합기체에서 이 주파수 값이 어느 정도의 농도를 나타내는지 미리 측정하는 거지 고유 주파수를 왜 미리 측정해? 1번은 틀렸다. 2번. 비에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은 후 진동자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이때 주파수의 값은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더 작겠군. 비교 대상이 알코올만 붙었을 때예요. 그런데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었을 때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알코올만 붙었을 때랑 알코올 양이 변하지 않은 건 이거는 동일 질량이죠, 지금. 그런데 여기에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었다는 건 플러스 질량이 더 들어갔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때가 주파수 값이 더 작겠군. 주파수 값이 더 작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질량이 늘어났다는 의미죠. 이거 정답인데? 이거 글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게 선지의 성력이죠. 이 선지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그 양 그대로 유지된 채로 다른 기체가 달라붙으면 어차피 질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질량이 늘어나면 주파수가 낮아지는 거는 정답인데? 3번까지만 봐드릴게요. A와 B에서 알코올이 달라붙도록 진동자를 처리한 것은 알코올이 달라붙음에 따라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겠군. 이거 어때요? 주어하고 서술어가 인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문학에서 아까 그 본 거랑 비슷하죠. 나가 신의의 그 견해에 대해서 동의한 이유는 근데 뒤에 서술어에 배에 탄 사람보다 뭐였더라? 집에 처박혀 있는 사람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게 인과가 안 돼요. 근데 얘도 알코올이 달라붙도록 진동자를 처리한 거는 알코올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하는 건 이 글에 아마 고유 주파수랑 맞춘다 그 얘기겠죠. 정답 2번입니다. 이 글을 보겠습니다. 나의 글. 가나형 글에서 나의 글만 볼게요. 이 글은 명백히 15번이 오답률 1등인 이유가 있어요. 이거 글에서 무언가를 했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경국대전 체제에서 양인은 이거 앞에 가의 글이 있는데 양인이 가의 글에서 양반, 중인, 상민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얘네들 다 양인이라고. 어쨌든 얘네는 관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력주의가 일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제대로 된 능력주의는 아니라는 의미겠네. 일부 능력주의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글을 읽는 기본 본인의 베이스여야 돼요. 이렇게 읽을 줄 아는 거. 실제로는 양반 이하의 신분에서는 관료가 되기 어려웠다. 제대로 된 완벽한 능력주의는 아니다. 이러한 상황, 제대로 능력주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17세기의 유영원은 반개수록을 통해 19세기의 정약용은 경세유표 등을 통해 각각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일련의 개혁론을 제시했다. 정말 전형적인 스타일의 글이고요. 박제가 이덕무 걔랑 똑같아요. 이러면 대부분 둘의 공통점은 무조건 거의 앞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유영원과 정약용의 공통점으로 확실히 찍고 들어가야 되죠. 무조건 공통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했다는 건. 그럼 차이를 잡아야 되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차이점을 잡을 수 있는 건 첫 번째 설명 대상에서가 아니에요. 두 번째 정약용에서지.
유영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 공동체를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그러면 이게 도덕을 얘기하는 거겠지? 저기에 기초했으니까 이거에 따라는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성리학 유교니까 도덕 맞겠지 뭐. 운영하고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국가의 건설이었다. 신분세습을 비판한 그는 신분세습 싫어하네.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로 살아야 하는 것이 천하의 도리에 어긋난다. 노비제 반대하네. 보고 노비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런 생각들 사소하지만 분명히 이거 봤을 때 노비제 반대하네. 이런 생각들 살리면서 평소에 읽는 거예요. 아울러 비도덕적 직업이라고 생각한 강대와 같은 직업군을 철폐하고 무슨 생각하겠니? 이 새끼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도덕이네. 도덕적인 건 좋고 비도덕적인 건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 산업공상의 3인으로 편성하고자 했다. 산업공상 이 4개의 신분으로 편성하고자 했다. 그는 과거제 대신 공고제를 통해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으로 선발하여 여러 단계의 교육을 한 후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하여 관료로 임명했다. 단계가 3단계네요. 도덕을 기준으로 저 얘기는 계속 나오고 정약용도 똑같을 테고 도덕을 기준으로 관료를 선발하고 지방에도 관료 선발 인원을 적절히 분배하면 향촌 사회의 풍속도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약용은 신분제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3인이 뒤섞여 사는 것이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산업공상별로 구분하여 거주하는 것. 차이점이죠. 유영원은 신분에 따라서 거주지 자체를 관리한다는 건 안 했으니까 산업공상 4단계별로 구분해서 거주해야 된다.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을 구상했다. 이에 맞춰 사집단을 재편하고자 했다.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신분을 4개별로 나눠서 거주지역을 각각 다르게 해야 된다. 사집단을 재편하고자 했다. 도덕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 추천으로 예비관료인 선사를 선별하고 사집단을 재편하고자 했다. 일단 예비관료인 선사를 선발한다. 그럼 니네 이 흐름에서 사집단 뭐로 의심이 되냐? 관료집단이야? 선사. 얘가 선발된 다음에 이 중에서 사집단을 뽑을 것 같은데 예비관료인 선사. 사집단 관료집단을 뜻하는 건가? 일정한 교육을 한 후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 관료를 선발할 것을 제언했다. 저 사집단 한자 옆에 적혀 있는 거 관료를 의미하는데 지금 이거?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 어때요? 이 사거주지의 사 무조건 예죠. 산업공상별로 거주지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이 사거주지에서 선사, 더 많은 선사를 선별한다는 건 사집단의 후보, 즉 관료집단의 후보를 선발한다는 뜻이죠. 이 순간 니네 명백히 해야 돼요. 이 사하고 이 사집단 의미가 달라요. 산업공상이라고 할 때 이 사는 가해글을 고려하면 그냥 양반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난 신분. 그런데 여기서 이 사집단에서 사는 관료 집단으로 파악이 돼요. 그리고 이 글을 더 읽어보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양반계층뿐만 아니라 농민과 공인, 장인이죠. 상민, 얘네한테도 저 관료 집단의 문을 개방시켜요. 이건 두 개 명백히 구분된 개념이에요. 그거를 잡아내야만 15번 문제를 맞출 가능성이 생겨요.
그 다음을 볼게요. 농민과 상공인에도 선사의 선발 인원을 배정하는 등 예비관료죠. 예비관료에서 관료가 되면 저 사집단에 들어가는 거고, 노비 이외에서 사집단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노비제에 대해서는 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지되어야 된다고 했다. 이 노비제의 명백한 차이죠. 이거 유영원과의 차이예요. 얘는 노비제 긍정하네요. 요거가 볼만해요. 글로만 봤을 땐 얘가 제일 볼만해요. 사라는 글자가 의미가 구분되어 있다. 이래서 이 자식 사에다가 한자 찍어준 거죠. 결론만 놓고 보면. 물론 이걸 잡아낼 수 있는 건 이 흐름 때문이에요. 이거 관료 집단이야? 이 사집단은? 산업공상에서 사 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한다. 그러면 이 사하고 선사에서 사는 달라요. 도덕적 능력주의와 공통점이죠. 무조건 공통점. 유영원하고 정약용의 공통점. 관련하여 두 사람은 모두 사회 지배층으로서의 사에 주목했다. 이거 앞문단을 그렇게 읽었다면 사회 지배층으로서의 사에, 이 사에 일감이 양반이냐 관료계층이냐? 무조건 관료계층이 먼저 의심돼요. 이거. 유영원은 다스리는 자인 사와 다스림을 받는 민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천하의 이치라고 보고, 전 이 다스리는 사를 사집단으로 보고 있어요. 관료계층. 왜냐하면 위에 글의 흐름이 결국은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물론 양반계층의 사집단을 가장 많이 오픈하긴 하지만 그 밑에 계층에서도 사집단을 도덕적 능력 여하에 따라서 받아들인다는 거니까 뭐 다스리는 자 이런 느낌이면 이거 사집단인 느낌인데, 계속 읽어볼게요. 분명히 하는 것이 천하의 이치라고 보고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지배층인 사를 구성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지배층인 사를 지금 사집단, 지금 관료집단으로 생각하는 건데, 정약용도 양반의 세습을 비판하며, 이러면 양반 세습 비판하는 거 무조건 지금 공통점이죠. 앞에 유영원이 세습 싫어했다는 거 기억나면 좋고요. 기억 안 나더라도 정약용도 한순간 공통점이에요. 이거. 도덕적 능력에 따라 사회 지배층을 재편하는 데 입장을 갖게 했다. 이거 봤을 때요. 사회 지배층 무조건 사집단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앞문단에서 사집단 재편 얘기했어요. 이거. 지배층인 사라고 그랬죠? 이 순간 이거 얘네들 다 사집단으로 확정돼요. 산업공상의 사가 아니라. 재편이란 글자. 앞에 나온 사집단 재편. 재편하려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생긴 양반계층을 재편하는 게 아니라 관료계층인 사집단의 양반계층 밑에 계급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하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또한 두 사람은 사회 전체의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해 사집단에, 이러면 이건 뭐 확정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마지막 문단의 사는 무조건 사집단이에요. 관료계층이에요. 사집단에 정치 권력, 경제력 등을 집중시키려 했고, 일단 사집단 관료계층에 들어오면 걔네한테 모든 권력을 다 몰아준다는 거죠.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했다. 이 글의 대충 흐름은 어때요? 이런 거죠. 산업공상 얘네들을 갖고 사집단을 선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사집단에 들어온 존재들한테는 권력 몰빵해 주겠다는 거죠. 조심해야 될 건 얘한테 몰빵하겠다는 게 아니죠. 산업공상의 사한테. 양반계층한테 몰빵하겠다는 게 아니죠. 도덕적 능력을 기준으로 선별된 이 네 개의 신분 중에
그리고 사집단, 관료 집단에 들어온 애들, 얘네들한테 권력을 몰빵해 주겠다.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했다. 이 지배층 당연히 사집단이고 여기서 그러니까 얘네랑 그 밑에 민, 사집단에 못 들어온 애들, 즉 관료가 아닌 애들이죠. 얘네들의 차등은 엄격히 하겠다. 산업공상에 차등을 두겠다는 게 아니라.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사회 지배층의 재구성, 사집단의 재구성이죠. 재편. 통해 도덕국가 체제를 추구했다. 이렇게 읽었을 때 15번 문제를 볼게요. 어때요? 나를 바탕으로 다음에 기억 리을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에서 어떤 반응이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사예요. 이 한자 넣은 거 산업공상의 사예요? 사집단의 사예요? 네, 이거 사집단입니다. 얘를 사집단으로 해석한 순간 얘하고 그 아래에 있는 농공상은 단순히 신분계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관료계급에 속하지 못한 농공상을 의미하게 돼요. 이 순간 이 둘의 차등은 명백해집니다. 이거는 그리고 유형용과 정약용의 공통점이에요. 요거 볼만하죠.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본인이 보였어야 되느냐. 사집단의 사랑, 산업공상의 사를 의미 구분친다. 이랬다면 이거 유와 정의 공통점이 돼요. 일단 관료계급이 된 사집단과 그 아래 계급은 명백히 차등을 준다. 그 다음에 니은 산업공상, 이건 신분이죠. 뭐 얘네들에서는 자유롭게 사집단을 뽑을 수 있어요. 물론 정약용은 사쪽, 얘네한테 좀 더 그 어드밴티지를 줬지만 누구나 인이는 도덕으로 읽히겠죠. 이 중에 누구나 도덕을 실천한다면 비록 농부의 자식이 관직에 나아가더라도 이 관직이 사집단이죠. 관료계층. 지나친 일이 아닐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예, 그렇죠. 둘 다 찬성이죠. 그 다음에 디귿. 덕행으로 인재를 파견하면 천하가 다투어 이에 힘쓸 것이니 나라 안의 모든 이에게 존귀하게 될 기회. 어때요, 여러분? 이거는 생각보다 쉬워요. 정약용은 반대죠. 네. 노비는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럼 유는 찬성이고 정약용은 반대다. 얘 어때요? 양반과 상민의 구분은 엄연하니 양반, 산업공상이에요. 이 둘의 구분은 무조건이다 이랬잖아요. 이 순간 유랑 정 둘 다 날라가요. 예. 여기서 얘네가 명백히 구분하겠다는 건 관료 집단인 사집단과 관료가 아닌 민집단이에요. 하지만 사집단에서는 산업공상 누구나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반과 상민을 구분하자는 건 둘 다 아니에요. 그래서 유정 모두 반대가 돼요. 이러면 이거 정답이 떨어집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얘가 1등 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산업공상의 사랑, 사집단의 사를 구분할 거냐. 그리고 그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사집단 재편부터 해서 선사가 나오는 순간에 산업공상 누구나 선사로 선발될 수 있다. 이 순간 두 개의 개념은 명백히 구분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낸 문제죠.
15번이 이렇게 되고요. 16번은요. 16번은 얘도 오답률이 꽤 높아요. 근데 요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선지의 오류에 반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 문제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 그쪽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 답이 없어요. 그거를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5번에서 유토피아에서 노동계급과 학자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한 것은 이동 가능하죠. 계급 간 차등이 없음을 전제한다. 이들 간의 이동이 가능한 것은 계급 간의 차등이 없음을 전제한 것이다. 이거 여러분들 솔직히 4번 선지에서 이 승격이란 단어 썼어요. 노동계급에서 학자계급으로 가는 건 승격이다. 이거 보기 마지막에도 승격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럼 이동은 가능한데 승격이란 용어는 차등이 있다는 얘기죠. 선지에 반응하는 거 꼭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요 마지막 글은 보진 않고요. 다 보진 않고 제가 이 글에서 느낀 느낌을 얘기할 테니까 공감이 가시는 분도 있을 테고 뭐 전혀 생각을 못했더라도 한 번쯤은 한번 공감하려고 해보세요. 이 글이 소유권 얘기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 이 정보 주체에게 있는 거냐?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있는 거냐? 그리고 이거 기본적으로 이게 등장을 했을 때 정보 주체가 개인이고 빅데이터 보유자가 기업이다. 뒤에 나오는 모든 이 용어는 개인과 기업으로 읽어나가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그리고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 근데 얘기를 안 해요. 갑자기 데이터 이동권으로 화제를 바꿔버려요. 바꿉니다. 근데 제가 이동권 읽다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이동권의 권리가 누구한테 있어요? 이 정보 주체의 권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원래 갖고 있는 이 개인이 기업한테 야, 저쪽 기업에 줘. 이게 데이터 이동권이에요. 그래서 저 이걸 연결된다는 느낌으로 읽었거든요. 뭐야. 소유권 얘기에서 이동권 얘기로 넘어왔는데 내가 궁금한 게 둘 중에 누구에게 더 권리가 있냐는 건데 이동권 얘기를 보니까 정보 주체한테 권리를 더 주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느낌으로 읽다 보면 이 정보 이거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다만 본인의 데이터라도 빅데이터 보유자, 기업이죠. 얘네가 수집하여 분석, 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예요? 개인이 이동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는 거죠. 예외예요, 예외. 그러니까 정보 주체의 권리를 더 중시하는데 예외가 있네. 조심해야지 이랬어요. 근데 이 흐름에서 일단 6번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하면요. 이거에 바로 반응해야 되죠. 개인이 이동명령 못하겠네. 그리고 이것들이 나와요. 뭐 연령별, 직업분별 등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이게 이제 빅데이터 보유자, 기업이 분석 가공한 건데 예외인데. 그런데 여기를 읽을 때 개인이 얘기를 했대요. A은행에 계좌 자동 이체 항목, 체크카드 사용 내역, 얘에 반응해야 되죠. 얘는 이동 못 하는데? 그래서 이거 혹시나 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선지 먼저 살펴봤어요. 4번 눈에 들어오는데 이 4번에서
이게 데이터 이동권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보고 바로 찍고 말았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 문제의 설계가 너무 전형적이에요. 진짜로. 글의 흐름은 정보 주체인 개인의 권리를 더 보장하는 식으로 흘러갔는데 다만 조심해. 예외가 있어. 근데 본인이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이 예외를 인식하지 못했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본인이 이 분석 가공을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성하세요. 그럼 보기를 왜 읽고 있어요? 보자마자 반응해야 되죠. 뭐야 이거 못하는데. 그럼 4번 보고 바로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5번 있잖아요. 5번에서요. 이 느낌을 좀 말하고 싶은데 지금 이 흐름이었어요. 저는 이 흐름으로 읽었어요. 기본적인 권리는 개인에게 있다. 이 개인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흐름이다. 이 상황에서 제가 5번을 봤는데 B와 달리 A의 입장에서 나는 가로, 이거 둘 다 기업이에요. 가로, 데이터를 이동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므로 네, 저 흐름에서 건 거예요. 이 데이터의 기본 모든 권리는 개인이 갖고 있는데 이 개인이 이동하라고 시켰는데 왜 기업이 경제적 이득을 보지? 이거 물론 지문에서 무상으로라는 글자 찾아서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느낌보다 이 느낌이 훨씬 말해주고 싶어요. 이 글을 어떻게 읽었길래 이 자식이 바로 이상했는지. 개인이 권리가 있고 자신의 권리가 있는 걸 기업한테 넘겨주라고 했는데 기업이 왜 돈을 받아 처먹지? 그리고 사실 무상으로 확인 안 했어요. 그냥 1번부터 4번까지 답이 없었는데 이 새끼가 걸려서 찍고 만 거예요. 그냥. 푸는 건 항상 흐름이 있다고요. 그래서부터 시작된 어떤 흐름이. 거기서 본인이 뭘 못했는지를 다 분석해 보셔야 된다고요. 됐죠? 그만할게요. 네. 오늘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 짧게 뭐 빨리 하세요. 예, 그렇게. 예. 해, 빨리.